일단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퀴즈를 하나 내고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제가 선물도 많이 가져왔어요.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많이 가져왔어요. 뭐냐면요. 65세 이상, 65세 이상의 노년, 65세 이상이 노년이잖아요. 그 노년의 비율이 20%를 넘기면 무슨 사회예요? 초고령 사회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25년이 됐는데 초고령 사회 됐는데 정확하게 초고령 사회가 이제 20%를 넘기면 초고령 사회인데 이 초고령 사회가 된 정확한 날짜 벌써 지났어요. 지났는데 그 날짜를 기억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좀 어려운가요? 네,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 전에 12월에 있었는데요. 날짜, 정확한 날짜. 선물이 이거 울고 있는데 어떡하죠? 근사치에 가까운 분한테 제가 12월 1일부터 10일, 10일에서 20일, 20일에서 30일 요 사이만으로 자 지금부터 이제 손을 들는 거로 하겠습니다. 자 10일에서 20일이라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신데요? 목사님이 또 자 그러면 10일에서 20일 사이 손 들어보세요. 네. 그럼 이번에는 20일에서 30일 사이. 자, 정확하게 이제부터는 손든 분들은 정확한 날짜를 무조건 말씀해 주세요. 그 중에서 뽑아야 되니까 4분만 제가 뽑겠습니다. 벌써 검색하신 건 아니죠, 혹시? 맞았습니다. 12월. 어떡하죠? 선물이 많은데 한 분이 일단 12월 20일에서 30일 사이에 손을 드신 분들에게 선물이 돌아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아까 손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자, 이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추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보니까 12월 23일이 저희가 고령화 사회가 이제 원래는 2025년이 되면 고령화 사회 된다 했는데 24년 12월 23일에 딱 된 거예요. 20%를 65세 이상의 사람이 20%를 넘긴 그 날이 12월 23일이더라고요. 네. 그만큼 지금 현재 20%를 넘겼다 하면 5명 중에 1명은 노인, 그죠?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이라는 것이고, 자, 잠깐만 포인터가 있나요? 저한테 어떻게 이걸 넘겨야 되죠? 거기서 제가 이렇게 손을 들면 넘겨주시나요? 네, 네. 목차를 넘겨주시고요. 그 돌봄의 영성이라는 제가 노인 부모님 돌봄이라는 주제로 부모 돌봄이라는 거는 제가 결정한 게 아니고요. 목사님이 저한테 주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돌봄이라는 영성을 그 헨리 나우엔의 돌봄의 영성이라는 책을 제가 이제 봤는데요. 그 헨리 나우엔은 원래는 이분이 심리학을 전공하시고 종교학하고 그다음에 신학을 공부하신 분이시잖아요. 저희하고 동시대를 사셨더라고요. 근데 64세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1996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원래 캐톨릭 사제였었는데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다가 예일대나 하버드나 이런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다가 실제로 그 돌봄의 현장에 가시기 위해서 교수직을 내려놓으시고
캐나다의 그 RC 공동체에 가셔가지고 10년 동안 실제로 돌봄 현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책을 쓰신 게 이게 돌봄의 영성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돌봄이라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 어원을 보니까 그 안타까워하고 그 고통을 나누고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요. 그 돌봄을 위해서는 그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 소명이라든가 또 행동으로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인간다워짐이나 그 넘쳐 흐르는 그런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사랑이 넘쳐 흐르는 것이다. 돌봄을 주고받을 때 그곳에 천국이 임한다. 그리고 돌보는 사람이 상대로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봄을 주는 것은 그냥 내가 상대방에게 무조건 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나 자신도 복을 받고 또 그곳에 이제 하나님 천국이 임한다는 그런 내용은 이분이 경험을 통해서 실제로 현장에 있으면서 그런 걸 깨달은 것을 책으로 쓰셨는데,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있으면서 보면은 이제 요양보호사 실습생들이 한 40시간 정도 실습을 하러 나와요. 그러면 처음에는 첫날에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또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요양원이라는 데가 굉장히 언론에서는 또 안 좋은 그 이미지를 많이 좀 보도도 하고 하니까, 그러다가 며칠 동안 지나고 나면 한 5일쯤 되면은 굉장히 기뻐하고 또 그 어르신들을 통해서 굉장히 뭐랄까 본인이 어떤 그런 그 따뜻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 여기 와서 봉사도 하고 싶고, 그리고 또 어르신이 내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면서 꼭 자격증을 따면 우리한테 와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내가 이제 천국을 경험하고 너무 좋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헬린 아우에는 그 RC 공동체에 가서 그 장애인, 거기 장애인 공동체거든요. 거기 가서 직접 그 돌봄을 경험하면서 아담이라는 아주 중증 장애인이었고 말도 잘 못하는 그런 사람을 직접 돌보면서 본인이 굉장히 더 깨달음이 많고 그랬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또 헬린 아우엔에서는 좋은 거는 굉장히 인간적이고 이분이 솔직하세요. 그래서 그 책에서 보면 본인이 이렇게 실제로 잘 못하는 부분, 그런 것도 많이 이렇게 써놓고 해서 저한테는 굉장히 위로가 된 책이었거든요. 이 책에서 말해주는 것은 인간관계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징표라는 것이고, 결국은 돌봄이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고, 또 그걸 통해서 내가 천국을 경험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런 말씀이나 또는 누가복음 말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이런 말씀들이 하나님의 돌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돌봄도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만나는 인간관계 안에서 여러 가지 그 관계 속에 돌봄이 이루어지고 또 그 관계들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가 있다 하는데, 오늘 주제는 이제 부모와 이제 자녀 간의 그런 관계잖아요. 그런데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단순히 부모 공경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명령으로
예,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그게 부모를 공경을 해야지 된다. 그리고 그거는 우리의 그 어떤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으로 10계명으로 주셨잖아요. 10계명 중에 5계명으로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공경과 순종이 있는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공경은 역시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 했죠. 근데 순종과의 차이점을 보면 순종은 그냥 우리가 부모가 이렇게 너 일찍 들어와 뭐 아니면 PC방 가지 마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따르는 거라고 한다면 공경은 부모님이 어떤 상황이 돼도 그분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태도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부모가 모두 다 이렇게 처음 부모가 됐기 때문에 다 성숙하고 뭐 다 우리에게 완벽한 부모, 정말 우리를 위해서 기도만 해주고 정말 그런 부모만이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도 사실 굉장히 우리에게 상처도 많이 주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분을 공경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요양원에 있으면 많은 자녀들이 와서 이제 자기는 성장할 때 자기 엄마가 친엄마가 아닌 줄 알았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차갑고 엄마가 이렇게 그런 분들도 있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부모에게 부모님을 잘 모시는, 고령의 부모를 모시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행위라고 말씀하시고, 그 부모님이 우리에게 실수를 했더라도 늘 공경을 멈추지 않아야 된다. 그러나 이제 순종의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누가복음 보면은 그 성전에 가 있을 때 그 육신의 부모님들이 찾았잖아요. 그랬더니 왜 나를 찾느냐? 내가 아버지 집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에 반할 경우에는 그 순종하지 않아, 그런 어떤 경외와 그 공경과 순종은 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멈출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보면 교회를 뭐 가려고 했는데 부모가 막 때리고 막 못 가게 하고 해도 우리가 교회를 갔다, 이런 간증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반하지 않은 한은 우리가 이렇게 그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예. 그래서 그렇다면 내 부모님을 어떻게 모실 것인가? 이 내용은 그 지난번에 수련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시미 이치로라는 그 미움받을 용기를 쓴 그 일본의 그 철학자죠. 그분께서 쓴 책인데요. 그 나이든 부모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 제목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이분은 49세 때 자기 엄마를 뇌경색으로 잃었어요. 먼저 갑자기 보냈고, 아버님은 그 만년의 알츠하이머 치매에 이제 걸리셨어요. 근데 이분이 원래는 교수 생활을 하셨는데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 아버님을 이제 간호를 하는데, 그 간호하면서 느낀 것들을 이렇게 잔잔하게 썼어요. 근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아버님이 치매니까 식사를 한 것도 금방 잊어버리고 또 같이 산책을 해도 잊어버려요.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산책을 하고 왔는데 보통은 이제 요양원에서 이제 만나는 보호자들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부모님이 지금 아직도 살아계신 분들이 아니면 전혀 없는 분이 계신가요? 지금 다 돌아요. 우리 성주진 목사님 지금 연세가 되면 부모님이 안 계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양쪽에 부모님이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님을 이렇게 모시는데 형제가 이제 많아요. 형제가 많은데 그 누가 모실 것인가, 그리고 누가 책임을 질까, 주 보호자가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될 때 이게 그 형제간에 분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이분처럼 혼자 이제 아버님을 이렇게 전담해서 이제 모시는데 산책을 아버님을 모시고 산책을 갔어요. 갔는데 그 아버님이 다녀왔는데 잊어버렸어요. 산책에 다녀왔는데 어떠셨어요? 그러면 내가 언제 산책 갔다 왔냐? 네가 나 언제 데리고 왔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치매니까 단기 기억 장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때 보통 이제 굉장히 억울한 생각도 들고 다른 형제들은 아무도 안 오고 내가 이걸 다 책임지는 거에 대해 그럴 때 내 생각을 바꾸라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나는 이 벚꽃을 보고 이렇게 산책을 한 것은 아버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시간을 즐긴다. 나는 이 시간을 내가 즐기기 위하고 나를 위해서 산책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피해의식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이 시간을 즐기고 내가 그 아버님을 어떤 보다는 내가 이게 꽃도 보고 너무 좋다. 나비도 보고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하고 이렇게 다툼이 있거나 화를 부모님한테 내는 것은 내가 옳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거는 그 분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분이 치매이시거나 또는 연세가 드시면 생각이 다 달라지고 또 인지 기능도 떨어지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그냥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옳다라는 것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부모로서가 아닌 한 인간으로 존경을 하라는 거죠. 이분이 과거에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또는 옛날하고 달라졌다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지 말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그냥 대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존경은 한 인간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분이 지금 현재 치매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행동 특성이 나타나고 그럴 때도 그냥 이분은 한 인간으로 나의 부모 옛날의 모습이 아니야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라는 거. 그리고 부모님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가족에게 힘이 되는 존재라는 거. 저희 보호자 중에 이제 어머님이 103세까지 사셨던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미국에 계셔요. 그런데 매년 5월 달이면 한국에 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저한테 돌아가시고 이제 한국에 올 수 없잖아요.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님이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저희 보호자님께서 여기 오셨어요. 근데 제가 그냥 기도해달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꽃 사들고 여기 오셨더라고요. 제가 여기 강의한다고 알고. 근데 그분이 늘 어머님이 그렇게 생각이 난다. 어머니 생각이 나니까 요양원 생각이 나고 제 생각이 나서 저한테 이제 뭐 카톡도 보내고 하는데 어쨌든 어머님이 이 세상에 부모님이 어머님이나 어쨌든 아버님이나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는 존재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겐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가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듣는데 그래서 부모는 내 부모님은 그런 존재라는 거. 이 황혼의 부부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보이시나요? 네, 저기 먼저 보면 이제 바닷가를 거닐고 있는 멀리서 보이는 저 노부부입니다. 우리는 이제 아침이 되면 이제 해가 뜨고 이제 그 해가 이제 그 뭐죠? 중천에 떴다가 이제 그 노을이 지잖아요. 그죠? 이게 청년 유년기 뭐 아동기 뭐 해서 청년기 그리고 장년기 노년기로 가는데 우리 인생에 참 많은 굴곡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청년기는 청년기대로 힘들고 노년기는 장년기는 장년기대로 많은 일들이 있지만 제가 이 사진을 보면 굉장히 평화로워요. 이제 내 삶을 마무리할 시간인데 두 노부부가 굉장히 편안하게 이렇게 바닷가를 거닐고 있거든요. 이게 저희 부모님입니다. 네, 저희 부모님 사진인데요. 저희 아버님이 저희 지금 옆에 있는 이 사진은요. 지금 좀 가려져 있긴 한데요. 2020년 8월에
저희 아버님이 제 방에 이제 이 달력을 붙여놓고 하나하나 줄을 금을 줄을 이렇게 꺼서 이게 저게 6주 동안 끈 건데요. 아버님이 그 전립선 암 3기로 이제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매일매일 이제 그 제가 사는 데가 분당인데요. 분당 서울대병원에 가셔서 방사선 치료를 하면서 이제 그 날짜를 체크하신 거예요. 저희 그 아버님은 이제 그 시골에 그 충청도에 계셔요. 충청남도에 계신데 그 제가 그래서 남숙입니다. 홍남숙. 강원도에서 충청도로 가서 제가 태어났다고 해서 남숙이라고 이름을 줬는데요. 그 청년의 때에 그 이제 시골에 있는 작은 학교에 가셔서 대안학교인데 그 학교에 가셔서 이제 거의 40년 동안 그 학교에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님은 그 오로지 관심은 그 교육하는 거하고 그 지역 사회에 공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거, 그게 이제 그분의 그 삶의 방향이고 그분의 그 삶의 목표예요. 그래서 저희 그 형제들은 6남매가 있는데요. 저희 엄마가 전적으로 저희를 다 돌봐주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아버지는 경제적 책임보다는 그냥 공적인 일만 하셨기 때문에 엄마는 이렇게 생계도 책임을 또 저희 교육도 시켜야 되고 막 이러면서 척추가 이제 다 이제 상하셨어요. 그 디스크도 막 앓으시고 막 측만도 되고 해서 걸음걸이가 사실 저 사진에 보면 멀리 있어서 그런데 굉장히 구부러지고 엄마가 지팡이가 없으면 걷지 못할 정도로 좀 건강이 안 좋으신 상태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부터 저희 부모님한테 뭔가 이제 나중에 저는 효녀가 꼭 되고 싶었어요. 부모를 좀 호강시키고 뭔가 이렇게 해주고 싶었는데 저희 집에 이제 기회가 온 거죠. 아버님이 암에 걸리고 그러면서 저희 집에 이제 그 6주 동안 계셨는데 그때 매일매일 저희 가족이 저희 남편을 포함해서 이제 저희 딸하고 같이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저희 딸이 이제 저희 아버님 매일 할아버지죠. 그러니까 택시로 이제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이제 방사선 치료 끝나면 오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저는 뭐 오크에 사서 뭐 이게 암에 좋다는 거 뭐 이것저것 해드리고 상황버섯도 해주고 뭐 흑마늘도 해주고 막 이렇게 했는데요. 그때 그 제가 아버님을 위해서 저녁에는 같이 산책도 하고 정말 최선을 다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어머님이 이제 같이 올라오셨는데 저도 이제 엄마한테도 뭔가 좀 좋은 걸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엄마가 고생 많이 했으니까 마사지도 좀 받게 해주고 이제 뭐 이렇게 뭐 머리도 예쁘게 해주고 막 또 이렇게 뭐 백화점에 가서 옷도 한번 사도 보고 그래서 저희 엄마가 시골 할머니가 이제 분당 할머니를 만들어 놨어요, 제가. 그러면서 그랬는데 그렇게 엄마한테 제가 또 같이 공을 들여서 엄마를 예쁘게 해놓고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니까 누가 제일 좋아하셨게요? 네. 저희 아버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정말 일생 저희 엄마한테 엄마 고생만 시켰고 또 이제 실제로 이제 정말 철없는 남편처럼 그냥 오로지 그냥 당신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사셨는데 엄마 이게 암에 걸리니까 갑자기 이제 가족들 생각이 많이 나는 거예요. 자식들한테도 고생시키고 뭐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고 또 저희 엄마한테 못 해준 게 너무 미안했는데 제가 이제 그 역할을 해주니까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버님이. 네, 그런데 사실은 그때 이제 제가 분당에서 이제 부모를 이렇게 모실 수 있었던 것은 저희 그 형제들이 6남매인데 형제들이 다 도와준 거예요. 사실 똑같이 n분의 1로 매달 이렇게 돈을 모아서 같이 모든 것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저희 딸이 뭐 택시를 타고 갔다 오면 그 용돈까지 막 합쳐 다 주고 또 한 그 동생은 매주 이제 토요일마다 음식을 해가지고 가져오고 뭐 이 역할을 다 분담해서 그렇게 같이 해나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각자 가정마다 이제 이렇게 분쟁을 좀 없애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영혼의 양식이 필요할 때 제가 찾는 곳이 있어요. 이게 저희 친정집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 이것도 이제 저희 형제들이 힘을 합쳐서 이제 집을 지어드렸는데요. 어, 그 부모님이 저는 부모님이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너무 행복하다. 노후에 이렇게 너희들 덕분에 정말 아무 걱정이 없다. 그리고 물론 아버님도 지금 이제 건강을 이제 지금 5년이 넘었는데 계속 이제 체크해도 예, 그 암이 이제 다 회복이 됐어요. 다 완치가 됐거든요. 그래서 전이 되거나 이런 게 없고 그래서 이제 부부가 사시는데 너무 감사하면서 살고 계셔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지금 보여주는 이건 정원인데요. 그 정원에다가 돌아가시면 그 뭐죠? 이제 그 유골을 여기다가 그냥 뿌려달라 하시는 거예요, 두 분이. 그래서 따로 이제 저희 선산이 굉장히 멀리 있는데 거기에다가 너희들이 오느라고 고생하지 말고 여기 그냥 뿌리고 너네들이 이제 이 집은 남겨놓을 테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가고 나면 여기 와서 이제 쉬다가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지금 저희 아버님은 89세시고 저희 엄마는 86세시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은 그래도 건강하신 편이에요. 제가 이제 이거 부모님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것은 그래도 이제 우리가 각자 다 고민이 있잖아요.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모셔야 되는지.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그래도 잘 저희를 키워주셨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 물질적으로 뭐 지금 저희 아버님 통장에 어머님 아버님 통장에는 100만 원도 없어요. 항상 돈이 쌓아놓은 돈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재산도 다 벌써 다 기증하셨어요.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 학교에 40년 계시면서 이제 퇴직금을 받은 걸 다 지역에 도서관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 전부 100%다 그 지역 사회를 위해서 다 이제 전부 다 후원해 주셨고 지금도 저희가 이제 매달 이제 생활비를 조금씩 보내드리면 그것도 이제 다 후원으로 많이 다 하시고 이제 최소한의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저희가 저희 형제들이 그 아버님을 존중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원하는 그 삶을 존중하자. 그래서 저희는 형제들끼리 이제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토달지 말자. 우리는 부모가 하는 일에 아무도 토달지 말자. 그렇게 이제 해서 이제 조금씩 모르겠어요. 이제 사위가 여기 있어요. 근데 사위나 뭐 며느리들의 입장에는 좀 입장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저희는 부모가 살아 계시는 동안에는 아무도 불평하지 말고 그렇게 인정하자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저희 영혼의 양식이 필요할 때라고 이제 이 내용은 뭐냐면 제가 굉장히 이제 좀 힘들 때 제가 좀 쉬고 싶을 때 저는 친정에 내려가면 어디에 여행을 하거나 뭐를 한 것보다 더 힐링이 돼서 와요. 이상하게 가서 잠만 자고 오는데도 저는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고 다시 일할 힘도 생기고 그리고 굉장히 위로가 돼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게 너무 저한테는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사적 돌봄과 공적 돌봄의 연계라는 게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5년이 초고령 사회, 2024년부터 이제 엄밀히 말하면 12월 23일부터 이제 초고령 사회로 진입이 됐는데요.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진행되는 국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베이비 부모 세대가 여기도 지금 베이비 부모 세대가 계시잖아요. 75세 베이비 부모 세대가 75세에 진입하는 2030년부터는 굉장한 요양 수요가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 노노 케어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노인이 노인을 노인이 노인을, 그러니까 부부간에 이제 어쩌냐면 이제 남편이 이제 아프면 이제 부인이 이제 돌본다거나, 부인이 이제 안 좋으면 남편이 돌보고, 이런 일들이 많은데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요양원에 입소를 하는 분들도 대부분 이제 예, 남편이 굉장히 이제 건강이 안 좋아지고 이래서 이제 모시고 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남편들이 문제인 거죠. 들어오기 싫어해요. 평생 이제 그 아내로부터 돌봄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포기하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노노 부양이라는 거는 이제 자녀가 이제 그 80이 다가오는 거죠. 70대 후반. 실제로 부모가 일찍 결혼한 분들은 90대 후반인데 아들은 80이에요. 이런 게 노노 부양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공적 돌봄에서 보면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이 2008년도부터 우리나라에 실시가 됐잖아요. 정부에서는 그 되도록이면 살던 집에서 살고 거기서 서비스도 받고 거기서 돌아가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공적 그 재원도 굉장히 많이 전략이 돼요. 10개월에만 뭐 40만 원 얼마라고 이제 신문에 나왔던데, 어쨌든 이 장기요양 보험 재원이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은 저도 그 가장 좋은 거는, 저한테 이제 와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고민들을 하잖아요. 요양원 입소를 놓고. 그러면 저는 가장 좋은 건 사시던 곳에서 사시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삶의 질을 올릴 수 있고, 그곳에서 임종까지 하실 수 있다면 더 좋죠. 그러나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잖아요. 이제 시설에 오시는 분들은 보면은 도저히 댁에서 지내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제 그 예를 들면 그 배설, 그러니까 드시는 것보다는 이제 배설이 좀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뭐 요실금, 변실금 이런 게 있어. 계속 이제 화장실 가다가 싸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노노 케어, 그러니까 배우자가 이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걸 계속 하는 건 너무 힘들고, 또 자녀가 그걸 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다음에 이제 시설을 오는 것은 그 낙상,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위험한 거죠. 그리고 치매로 인해서 이제 자꾸 잊어버리니까 가스라든가 이런 걸 켜놓고 밖에 나간다거나, 또는 계속 배회를 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굉장히 걱정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누군가 계속 붙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서 치매라든가 뇌졸중이라든가 파킨슨이나 이런 병들이 오면 이제 그 음식을 이렇게 삼키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댁에서 이제 그 음식을 거기에 맞춤형으로 이렇게 가름식도 해야 되고 계속 영양을 공급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많은 그런 시간과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설을 생각하시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이제 어쨌든 댁에서 지내실 수 있다는 것은, 치매가 이제 초기라든가 그래도 건강 상태가 그냥 처방받은 약만 복용해도 되는 정도면, 그 정도면 이제 댁에서 계실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요양병원이라는 거는 의료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가 필요한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렇게 신장 투석을 한다, 그죠? 그런 분들, 그리고 아니면 암병동 있잖아요. 암병원, 암 전문 병원이 있는데 암으로 인해서 너무 통증이 심해서 뭔가 진통제가 계속 들어가야 된다거나, 그런 관리가 필요한 그런 분들은 요양병원을 생각하시죠. 그리고 재활병원 같은 경우는 뇌병변으로 인해서 그 신체 활동에 제한이 생긴 건데, 이 뇌병변이란 거는 뇌졸중이 아시죠? 뇌경색이나 뇌출혈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마비가 와서 뭔가 이제 재활이 필요한 분들은 이제 재활병원을 일정한 시간 동안 이제 찾으시고, 그렇다는 거죠.
아까 이제 가장 돌봄의 사례 중에서 제가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은 사례 1인데요. 이분은 저희 요양원에 계시던 분이세요, 사실. 근데 이 보호자하고는 지금까지도 지금 한 2, 3년 지났는데도 저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어머니는 굉장히 우울증이 심하셨어요. 그리고 뭐 좀 내향적이고 이런 분이어서 요양원에 계셔도 별로 이렇게 표정도 없으시고 기쁨도 없으시고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 노인분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그 삶에 대해서 외로워하시고 두려워하시고 그러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웃음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신 분이셨고 휠체어 생활하셨고 또 시력과 청력이 안 좋으신 분이셨는데, 이분이 결단하신 거죠. 따님이 다시 집으로 모시고 가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센터장을 이제 연결시켜줘 가지고 요양보호사가 이제 조금 멀리서 이제 출퇴근하는 분, 경기도 이천에서 다니는데, 이 보호자가 매일 출퇴근을 시켜주는 거예요, 요양보호사를. 그러면서 같이 이제 좀 협력해서 이제 어머니를 모시는데, 어머니한테 이제 같이 뭐 음식도 만들고 어떤 식재료도 다듬고 이런 걸 하면서 과거에 이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들을 끌어내면서 따님이 계속 이제 대화를 유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신감도 갖게 되고, 물론 이제 가족이 계속 헌신적으로 돌보셨지만 굉장히 좀 좋은 사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이 저희 요양원의 이제 운영위원도 지금 맡고 계시고 그래서 저하고 이제 계속 이제 유대 관계를 하는데, 그 어머님이 굉장히 이제 밝아지고 좋아진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저희 이제 제가로 사례 두 번째로 넣은 거는요, 저희 친정 어머니예요. 저희 어머니가 치매신데, 사실은 이제 MRI 상에는 굉장히 심한 그런 어떤 치매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 거의 일상생활이 다 가능하세요. 그런 걸 보면 이제 저희 아버님이랑 같이 있으면서 계속 자극이 되니까 긴장도 하고 해서 그러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근골격계 질환이 아주 좀 심하게 있고, 또 자주 이제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상태고, 그런데 이제 요양보호사가 주 5일 동안 이제 매일 3일씩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식사와 청소 이런 거를 좀 도와주는데요. 원래 5등급,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장교양 등급이 아시다시피 1등급부터 2, 3, 4, 5 있잖아요. 그러면 1, 2등급, 2등급까지는 뭐 4시간 정도 할 수 있고, 이제 뭐 3, 4, 5등급 이러면 뭐 3시간인데, 5등급 같은 경우는 인지 지원이라고 해서 이제 그 3시간을 전부 다 이렇게 서비스를 받는 건 아니고, 인지를 위해서 뭐 1시간 반 정도는 이제 뭐 프로그램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제 저희 그 부모님하고 같이 그 요양보호사가 매일 와서 식사 준비해서 같이 식사를 하고 가족처럼, 그리고 뭐 집에서 뭐 농사진 거 가져오면 저희 엄마도 뭘 좀 나눠주고 서로 가족처럼 지내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복지용구가 있어요. 이게 제가 서비스 중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방문 요양이 있고, 이제 주야간보센터 가셔서 이제 저녁에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복지용구가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대여를 할 수도 있고 구매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 친정 집에는 이제 그 낙상 예방을 위해서 뭐 안전 손잡이라든가 미끄럼 방지라든가 이런 게 모든 게 다 이제 제가 가서 싹 다 해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맨날 그래요. 야, 이게 우리 집이 이제 작은 요양소다. 모든 게 다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좀 미리 예방하는 거예요. 예방을 해서 그렇게 이제 부모님이 이제 장교양 등급을 받으셨을 때 이렇게 복지용구로 미리미리 이거 낙상을 방지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노인 장기요양기관 아까 설명했듯이 시설로 이제 결정을 할 때는 그야말로 댁에서 이제 정말 너무 모시고 이제 피폐하고, 아까 기도하신 분도 말씀하셨지만 지치지 않게 해달라. 부모를 돌보는 게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시고 잘 경외하라고 했는데, 그리고 존중하고 그렇게 잘 모시도록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모시다 보면 김병에 효자 없다고 너무
힘들잖아요. 지치고 또 그 가족 간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세대 간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결정하는 게 이제 그 요양원에 많이 이제 모시도록 이제 하는데 사실은 어르신들도 저희 시어머니도 이제 나 요양원은 안 갈란다. 거기 이제 시골에 저희 시어머니는 경상도에 혼자 사시는데 그 지역에 그 동네에 어머니가 이제 89세이신데 어머니보다 나이 연세가 이제 많은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고 또 다 이제 동네 분들이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다 요양원에 가 계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이제 열심히 막 사실 저희 어머니도 뇌경색이 있어가지고 이제 반신이 좀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혼자서 하시려고 지금 그러시고 계신데 그게 이제 그 요양원에 가면 자유도 없고 막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선입견이 있으셔서 그런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저희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 댁에서 모시기 힘든 게 이제 그 뇌졸중이나 파킨슨이나 이제 그 실제로 일상생활이 스스로 어려운 경우에는 그런 돌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시설에 오셔서 이제 그 뭐 규칙적인 생활도 하시고 또 실제로 매일매일 간호 서비스라든가 뭐 또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게 되는데요. 그 입소를 결정할 때는 제 생각에는 항상 상담을 할 때 본인의 그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라고 해요. 제가 먼저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원하지 않을 때는 좀 기다려 주시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지 부작용이 없잖아요. 특히 댁에 계시다가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포기하기 어려워하세요. 적응하는데 보통 2주에서 한 달쯤 걸리는데 계속 이제 집을 그리워하시죠. 포기하지 못하셔요. 사실은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저희는 이제 지금 분당에 이제 그 시내 안에 있는 요양원이 시내 안에 있어요. 보통은 이제 막 굉장히 외곽에 있고 막 공기 좋고 막 그 물 좋고 뭐 초록초록한 그런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좀 이렇게 그 뭐 이렇게 큰 빌딩 안에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좋은 점은 장점은 뭐냐면 보호자가 수시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족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저는 면회를 제한하지 않아요. 거의 이제 되도록이면 면회를 다 해주려고 하는 게 그 가족의 그 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 뭐랄까 정서적인 지원이 저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직원들한테 친절하게 대하라, 뭐 노인 인권 교육도 시키고 매일 뭐 이렇게 제가 뭐 그렇게 교육을 하고 뭐 매일 아침마다 체크리스트를 하고 뭐 그래도 그 직원보다 더 저 부모님한테 좋은 건 자녀잖아요. 자녀들이 매일 자주 찾아뵙고 전화도 자주 하고 그렇게 그 안심하게 만드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어떠냐면 이제 저희한테 적응을 하시면요, 이제 저희는 이제 외출도 가능하니까 식사를 이제 가서 외식을 하고 돌아오시면 뭐 조금 더 있다 가실래요? 그러면 아니 집에 가자 이러신대요. 이제 요양원이 집이 되는 거죠. 그만큼 편안하게 내 집처럼 생각하시는 그런 요양원으로 제가 만들려고 조금 이제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하는데 어쨌든 입소할 때 그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존중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요. 그 성공적인 그 부모 돌봄의 사례로 제가 났는데요. 사실 그 지금 전도사님 목사님께서 사실 이 사진은 제가 다 보호자한테 동의를 얻어서 개인정보기 때문에 동의를 얻어서 지금 가져온 사진인데 사실은 이분이 굉장히 표정이 그 할아버지 표정이 굉장히 편안해 보이시죠? 그렇지 않나요? 너무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원래 이제 과거에 그 정신질환을 앓고 계셨어요. 그 6.25 때 넘어오면서 엄마하고 헤어져서 이게 굉장히 트라우마가 돼서 막 밤에도 막 소리 지르고 가까이 사람이 이렇게 손만 이렇게 어깨만 터치를 해도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리고
뭐 굉장히 예민하시고 그런 분이셨는데 저희 요양원에 지금 오신 지 한 3개월 정도 되셨는데 표정이 너무 부드러워지셨어요. 굉장히 잘 웃으시고 제가 가면 악수도 막 하시고 막 그러시는데, 그게 이렇게 좋아진 것은 일단은 뭐 직원들이 친절하게도 했지만 보호자께서 이렇게 굉장히 아버지한테 자주 왔어요. 자주 오고 이분이 원래는 요양원이 굉장히 멀리 있는 요양원에 있어서 이제 또 코로나 때 면회도 못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이분이 조금 더 경직된 상태였는데, 이제 보호자들이 자주 오고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저희랑 같이 하니까 굉장히 좋아졌고요. 또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기적적으로 좀 회생한 그런 케이스예요. 이 할머니 같은 경우는 콧줄을 끼고 이제 소변줄까지 달고 오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계속 그 드시고 싶은 욕구를 계속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콧줄을 빼고 이제 콧줄로 빼면 이제 경관식으로 이렇게 드시잖아요. 그 액체로 넣어드리고 했었는데 그걸 빼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음식을 갈아서 조금씩 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행복해하시고 음식을 이렇게 부드러운 음식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밥을 드셔요. 밥을 드시고 또 이분이 이제 건강해지니까 의사들도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도저히 이렇게 갈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좋아졌고, 또 지금은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게 눈썹에 이거 문신 있잖아요. 연구화장 이것도 해달라고 하셔서 나가서 하시고 저 옷도 백화점에 가서 옷 사러 가자고 해서 옷도 저거 사서 입으시고, 그 다음에 자세히 보면 목걸이와 팔찌와 이 반지도 3개씩이나 끼셨어요. 이게 삶이 이제 드디어 이제 이제 뭐랄까 인권을 되찾으신 거죠. 그러니까 건강해지면서. 그래서 너무 좋아지시고, 근데 이제 이 두 분의 그 사례는 뭐냐면 저희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보호자분들이 같이 했어요. 예, 이 보호자분이 가까운 데 살고 계시긴 했지만 어머니를 위해서 매일 점심시간마다 와서 어머니 식사를 도와주셨고, 또 어머니랑 같이 이제 시간을 좀 보내다가 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보호자와 함께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요양원에 보냈다 해서 그냥 요양원에만 다 맡기는 것보다는 같이 할 때 더 좋아진다는 거. 그 부모님은 자녀가 최고라는 거. 예, 그거를 제가 이제 좀 경험한 그런 사례입니다. 요거 전에요. 제가 이제 요 사진은 뭐냐면 저희 이제 지금 앉아 계신 이 할아버지가 저랑 한 2년쯤 이제 요양원 들어오시기 전에 저한테 계속 전화를 하셨던 분이에요. 어떻게 제 번호를 우연히 제 명함을 받았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그 실버타운 있죠? 분당에 있는 실버타운에 계시는 분인데 배우자는 안 계시고 혼자 사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건강이 점점 안 좋을 때마다 내가 언젠가는 이제 저 요양원에 가야 된다 해서 계속 이제 전화를 저한테 한 번씩 하시다가 또 좀 시간이 가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사실 자세히 지금은 잘 안 나오지만 황반변성이라 그래서 시력이 없으세요. 시력이 거의 안 보이시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갈비뼈가 부러지니까 도저히 이제 혼자서 생활할 수가 없어서 저희 요양원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저의 그 어떤 제가 그 보호자나 직원이나 또는 어르신이나 누구든 저는 이제 기다려주는 사람, 항상 그 관계가 당장에 이제 상담을 했다고 해서 빨리 들어오지 않더라도 그냥 조금 더 그러면 되게 조금 더 계시다가 정 힘드시면 다시 오셔요. 제가 기다릴게요. 그렇게 얘기하고, 직원들도 저한테 왔을 때 조금 뭐 사정이 있어서 그만두잖아요. 그러면 제가 다시 와라. 다시 사정이 뭐 여건이 좀 잘 되면 좋아지면 다시 와라.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한 10년 넘게 있는 사람도 많고, 또 실제로 컴백 다시 온 직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비율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요양원이라는 것도 이제 요양원이나 부모를 돌보는 일도 인내하면서 기다려주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 저희 이제 아까 여기서 보면 제가 요양원에 한 20년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장기요양 기관, 그러니까 요양원을 선택을 만약에 하신다면 선택의 기준은 어떤 곳에 두고 싶으신가요? 우리 부모님이 계시는 분들 중에 어떤 것을 제일 먼저 염두에 두고 싶으신지. 목사님, 시간이 너무 지났나요? 제가 시간도 안 보고 막 해서 보통은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를 보겠죠. 뭐 시설도 볼 수 있고 직원들도 볼 수 있고 뭐 거리도 볼 수 있고 뭐 식사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다 럭셔리한 이런 뭐 정말 나의 프라이드를 높여줄 만한 그런 건물도 볼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안에 그 소프트웨어가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뭐냐면 직원들이 어떻게 어르신을 대하느냐, 어떤 태도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이외에도 뭐 매뉴얼도 필요하고 또 뭐 식사도 굉장히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어떤 마인드로 일을 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그 상담을 할 때는 그 공단에 평가 이제 3년에 한 번씩 시설 평가가 있는데 거기에 A, B, C, D 등급이 있어요. 그 등급을 좀 보시고요. A부터 이제 B까지는 괜찮다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거 보시고 나서 또 제일 많이 봐야 될 것은 그 분위기 있죠. 그 원장의 마인드라든가 또는 직원들의 태도라든가 이게 딱 들어갔을 때 직원들이 굉장히 밝고 활기차고 인사도 잘하고 조금 그런 분위기면 좀 그래도 조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기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보호자의 부모님에 대한 태도를 보면요, 이제 보호자분들은 요양원에 어르신을 맡기고 나면 굉장히 그 죄책감 같은 게 좀 미안함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본인들이 모시지 못해서 맡겼는데 불구하고 작은 것에 막 이렇게 화를 낸다거나 막 이렇게 저희한테 막 책임을 묻거나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분들이 그 부모님을 정말 잘 모시고 부모님한테 존중하는 태도로 자기 부모를 대하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이게 본이 돼야 되잖아요. 자기 부모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우리도 그 부모를 굉장히, 우리 유치원에 갈 때도 자기 엄마가 굉장히 관심 갖고 사랑하는 그 아이는 더 교사들도 더 한 번 더 봐주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그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보호자분이 이제 굉장히 그 까다로운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그 두 분의 사례 보여드렸잖아요. 같이 해서 바뀐 그 할머니 한 분과 할아버지 한 분. 그분들은 언제나 보호자들이 감사하다 해요. 저희한테 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그 보호자분들이 달라지는 게 굉장히 빨라요. 우리 직원들도 당연히 그 감사한 그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항상 까다롭고 뭐 잘못한 거 없나 하고 눈 크게 뜨고 그런 것보다는 늘 긍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고마운 마음을 갖고 이렇게 신뢰하고, 물론 감정은행 계좌에 신뢰가 쌓일 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믿고 맡기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3세 어르신이 주고 가신 선물이라는 게 이분이 작년에 저희 수련회 끝나고 갔는데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저희가 굉장히 10년 동안 제가 모셨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이제 하나님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제 열심히 듣다가 과연 하늘나라가 있을까? 과연, 그 말을 꼭 하셨어요. 그런데 그 과연이라는 말에 굉장히 제가 힘이 빠지는 거죠. 근데 마지막 날 여기 수련회 끝나고 제가 갈 때까지 어르신이 안 돌아가시고 계속 기다리셨는데 제가 갔는데 그날 3시간 만에 가셨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그랬어요. 그분은 정말 사실 불행한 좀 삶이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 자녀를 먼저 다 보내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저한테
제가 그랬어요. 눈을 보면서 어르신 예수님 손 꼭 잡고 하늘나라에서 만나요 어르신,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르신께서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고개를 이렇게 힘들게 끄덕끄덕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저한테는 정말 너무 큰 선물인 거예요. 제가 요양원 20년 하면서 이런 것들로 저는 큰 선물을 받는다,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하늘나라에 가서 꼭 그분을 만나고 싶어요. 네, 그리고 예배를 제가 이제 하는데요. 그 예배는 최근에 이제 목사님을 바꿨는데, 그 이제 전도사님이세요. 전도사님인데 그분이 굉장히 이분이세요. 이분인데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노래를 음악을 전공하신 분인데 너무 은혜스럽게 하면서 100번도 더 어르신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저희 어르신들이 귀도 어둡고 뭐 다 치매가 한 7, 80%가 다 치매 어르신이잖아요. 그런데 눈물을 흘리세요.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안에 보면은 사실은 크리스찬 아닌 분들도 막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제 물론 우리 직원들이 이제 모시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 은혜스럽게 예배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정말 어르신들이 이 시간을 너무 기다린다는 거죠. 그래서 요양원 내에서 이렇게 정말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가시는 게 정말 제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시간이 막 빨리빨리 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낀 세대잖아요. 낀 세대, 그죠? 부모가 있고 저희가 있고, 우리 자식들은 저희가 몇 살까지 살기를 바란다 했죠? 통계가 나왔잖아요, 최근에. 이것도 퀴즈로 내볼까요? 서울대생들이 부모가 몇 살까지 살기를 원한다 했을까요? 네, 어떤 분? 네, 63세. 네, 저희가 63세까지만 부모가 살았으면 하고 통계에 나왔다 해요. 자, 여기 이제 돌아가실 분들 많죠? 여기 왜 계신 거예요? 진짜 뭐냐면 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 돈 많이 남겨놓고 빨리 가셔야 되는 사람. 예, 그게 이제 요즘 젊은 세대들이 원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이제 교회에 계신 우리 청년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노년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길을 쓰고 우리의 노년을 준비해야 되겠죠. 자식들한테 민폐 안 끼치고 우리의 경제적 독립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살아야 되겠죠. 그럴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했는데요. 이거는 이동원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그 나이가 들수록 성공에서 의미로의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해야 되고, 보람을 찾는 삶, 그리고 내가 이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다 나이 들어서 그거는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 욕심인지 진짜 비전인지 이제 나이가 들면 좀 내려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사회 변화를 이해하고 자기 개발과 학습, 이것도 게을리하지 않고 다양한 인간관계 및 능동적 사회 참여, 그리고 경제적으로 자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누가 밥을 살지 눈치 보지 않고 내가 먼저 밥을 살 정도의 경제력을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자, 화해와 용서를 하는 시기. 자, 저 얘기 100번 들으면, 한 번만 더 들으면 100번. 그런 분들이 많잖아. 한 얘기 또 하고 막 한이 서렸어. 저희 시어머니가 막 결혼했는데 막 한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큰 형님이 이제 뭐 시집살이 한 막 그런 얘기 있잖아. 근데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수록 용서하고 용서받고 평화롭게 떠날 수 있어야 된다. 네.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고 긴 세월 사는 것보다는 어떻게 사는 삶을 사는 게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몸은 정신과 몸이 고장나고 쇠퇴하더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쓰실 수 있다. 요양원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요, 나 빨리 죽고 싶다. 나 왜 안 죽어? 이런 걸 하루에 한 7번쯤 들어야지 퇴근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있는 직장 말고 전에 직장은 사회복지 법인이어서 다 이제 기초생활 수급권자가 거의 한 7, 80%였는데 그분들은 이게 살아온 게 굉장히 팍팍하고 그러니까 왜 살아야 되는지, 빨리 아프고 막 병들고 외롭고 하니까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제가 맨날 그랬어요. 그럴 때마다 어르신 기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기도해 주세요. 어르신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해 주시는 거. 예, 여러 직원과 가족과 다른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까지는 그 일을 하시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날로 속이 새롭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제 그 한나의 모세의 우리 그 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몸은 계속 이제 외롭고 이제 아프고 그렇더라도 우리는 그 영적으로 그 젊은 세대를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위로의 말도 해줄 수 있고 얼마든지 저는 해줄 수 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교회 내에 그런 우리가 그런 노년을 살 준비를 하고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 아시는 성경 말씀인데요, 영혼을 바라보며 사는 그런,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오늘 당장 갈 수도 있고 또 오랫동안 뭐 고령화 시대에 오래 살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 말씀을 붙잡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천상병 시인의 귀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 시를 제가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감사함이라는 것은요, 사랑의 돌봄은 기적을 만든다라는 책을 쓰신 저희 우리나라의 간호학 박사 1호이신 김수지 교수님 아시죠, 목사님? 그분이 이 책을 쓰셨는데 저는 제가 굉장히, 이분이 저의 삶의 멘토세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저희 요양원도 오셨었어요. 그런데 그 아까 말씀드린 그 103세 그 어르신을 만나러 이제 그 가족하고 잘 아는 분이어서 제가 이분을 이제 뵀는데요. 그분이 이제 감사함이라는 말을 만드셨어요. 감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해요. 이거의 약자거든요. 제가 감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셔요. 네, 그리고 이제 끝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빨리 끝내야 돼요. 너무 길게 해서 좀 죄송한데요. 자, 감, 함. 네, 감사합니다.